정치의 근간은 경제와 돈입니다. 어떤 체제든 권력의 방향은 결국 자본의 흐름과 결합되어 움직입니다. 조선 후기와 구한 말에도 공산주의 사상이 유입되었고 재산을 둘러싼 욕망 역시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자본주의 질서가 자리 잡게 된 배경은 그 욕망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제하고 배분하는 제도의 형성에 있었습니다. 조선의 지배층이었던 양반 계층은 체면과 명예, 도덕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근대 사회는 다른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경제 활동이 중심이 되고 자본의 축적과 이동이 사회 전반을 규정합니다. 이러한 질서가 한반도에 자리 잡은 시기는 일제시대였습니다. 자본을 중심으로 한 질서가 이 시기를 통해 형성되었고 그 결과 이후 급격한 산업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만약 일본의 한반도 진출이 없었고 조선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당시 관료 체제가 동일한 수준의 산업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산업화는 기술의 발전이나 설비 확충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한 생산과 유통,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국제 교역과 외교 역량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산업화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은 이러한 역량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외부 세계를 경계하며 문을 닫는 정책이 기본 방향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외부와의 교류를 제한하고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데 집중한 결과 세계 시장과 연결되는 통로는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근대적 산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일본이 한반도에 진출한 이후 가장 먼저 추진한 정책 가운데 하나가 신분제의 철폐였습니다. 조선의 기존 질서는 엄격한 신분 구분을 기반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체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고 있던 집단은 사대부였습니다. 이들은 신분제 철폐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자신들이 누리던 특권이 사라지는 문제와 직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분제가 해체되면서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열렸고 노동과 자본이 새로운 기준으로 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근대 사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제기된 것이 식민지 근대화론입니다.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한반도가 더 빠른 속도로 근대화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이 이론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역사학자들은 일본의 정책이 조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지적합니다. 물론 지배국이 식민지를 운영하는 목적이 자국의 이익에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세계 여러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식민 지배의 목적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배국은 식민지를 통해 자원을 확보하고 전략적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 과정에서 인프라 구축과 산업 기반 형성이 함께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의도된 결과라기보다 지배 체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스페인과 영국 역시 식민지에서 강한 통치를 유지하며 독립 움직임을 억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근대적 제도가 도입되고 산업 기반이 형성되었습니다. 일제시대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북부 지역에는 근대 산업시설이 집중적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한 군수 거점으로 북한 지역을 개발했습니다. 철도와 공장, 발전시설이 이 지역에 집중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역 발전이 기반이 되면서 당시 만주국은 동아시아 최대의 호화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남한 지역은 식량 공급을 위한 농업 중심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 차이는 이후 한반도의 경제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점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설명하는 중요한 근거로 제시됩니다. 북한 지역은 산업 기반을 확보했고 남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그 수준이 낮았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전쟁 초기 상황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북한은 기존에 구축된 산업 설비를 활용해 무기를 생산할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반면 남한은 초기 대응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산업 기반의 격차가 군사력의 차이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을 식민지로 편입하는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했던 온건파 인물이었습니다. 조선을 일본의 영토로 포함시키는 순간 행정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러일 전쟁 이후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전쟁 배상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전쟁 수행 과정에서 외부 자본에 의존한 재정 구조 역시 부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영국 자본, 특히 로스차일드 가문과 연결된 금융 지원이 전쟁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는 점도 함께 거론됩니다. 일본과 러시아의 전쟁 이후 국제 정세 역시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러시아는 내부 재정 위기와 정치적 혼란 속에서 체제가 붕괴되며 공산화로 이어졌습니다. 일본은 승전국의 지위를 확보했지만 실질적인 재정 보상은 확보하지 못한 채 경제적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이른바 상처뿐인 영광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토 히로부미는 전후 복구에 필요한 자원을 일본 본토에 집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반도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당시 일본의 재정 상황에서 부담이 크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러시아와의 추가적인 충돌을 피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러시아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외교적 접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만주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안중근의 총격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조선을 둘러싼 일본 내부의 전략은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조선을 보다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방향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맥락에서 안중근의 행보는 결과적으로 식민지화의 속도를 앞당기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본 내부의 정책 전환을 촉진했다는 해석이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의 배후에 국제 자본, 특히 영국의 전략적 이해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배경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됩니다. 당시 영국의 전략은 일본을 이용해 러시아의 한반도 남하를 막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면 특정한 경향이 반복됩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강조하면서도 그 기반이 형성된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해방 이후의 성장 과정은 결국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 시기의 정책과 연결됩니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도 일제시대 형성된 기반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태도는 굉장한 이율배반적 태도입니다. 일제에 의한 발전을 부정한답시고 자신들이 비판하는 이승만과 박정희가 이룬 경제성장의 공로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36년이라는 기간 동안 모든 영역에서 근대화가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산업화와 제도 정비는 긴 시간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러나 일제시대에 일정 수준의 기반이 형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추진했지만 그 과정에서 철도, 산업 설비, 행정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이 기반은 이후 발전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이 기반을 토대로 산업화를 추진했습니다. 이승만 정부 시기에는 국가 체제를 정비하며 방향을 설정했고 박정희 정부 시기에는 강력한 추진력을 통해 산업화를 가속화했습니다. 기존에 구축된 시설과 제도를 활용하여 생산과 수출을 확대했고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제도와 생활 양식이 형성되었습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교육 체계가 자리 잡았고 체육복과 운동화, 실내화를 구분하는 생활 규범도 이 시기에 정착되었습니다. 고등교육 과정에서 문과와 이과를 구분하는 체계 역시 이 시기에 마련되었습니다. 군대 시스템, 혈액형 분류, 전국체전, 한국표준시, 국민의례, 벚꽃축제와 같은 요소들도 모두 이 시기에 형성된 것들입니다. 더 나아가 삼성, 한화, 두산, SK, 동양, 혜태와 같은 기업의 뿌리 역시 이 시기와 연결되어 있으며 하이트맥주, 포항제철, 동양시멘트와 같은 산업 기반도 이런 전개 속에서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이른바 일제잔재를 모두 제거하자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도와 언어, 산업 기반의 상당 부분이 이 시기에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요소를 전부 배척하려는 태도는 사회 발전의 경로를 스스로 차단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척이 아니라 활용입니다. 외부에서 유입된 요소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한국 사회에 맞게 변형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승만과 박정희 정부가 추진했던 방향 역시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들은 일제에 의해 형성된 제도와 산업 기반을 토대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의 문화 산업에서도 같은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K-팝의 초기 형성 과정은 일본 대중음악 산업의 운영 체계와 연결됩니다. 제작 시스템과 자본 구조를 받아들이고 이를 기반으로 발전시킨 결과가 현재의 K-팝입니다.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 역시 일본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출발한 경우가 많습니다. 식품 산업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나타납니다. 새우깡, 칸초, 홈런볼, 빼빼로와 같은 제품은 일본 제품을 바탕으로 발전한 사례입니다. 외부 요소를 받아들여 재구성하는 과정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와 같은 연결성은 일본 역시 동일하게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일본의 산업과 문화 역시 서양에서 유입된 요소를 바탕으로 발전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일본은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활용했기 때문에 빠른 성장이 가능했습니다. 한국 역시 같은 접근을 취해야 합니다. 외부에서 시작된 요소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발전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제시대에는 한반도의 산업 구조에도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농업 중심이었던 경제에서 공업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었고 자본의 순환이 확대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회 전반의 생산성과 소비가 증가했습니다. 이 시기 조선의 인구는 약 1,000만 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식량 공급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농업 비중이 감소했음에도 식량이 부족하지 않았던 이유는 비료 기술의 도입과 생산성 향상에 있습니다. 일본을 통해 유입된 농업 기술이 생산량을 증가시켰고 이는 인구 증가를 뒷받침했습니다. 신분제가 해체되면서 사회 이동의 가능성도 확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신분에 따라 직업과 삶의 경로가 제한되었지만 이 시기에는 교육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었습니다. 공업 비중이 증가하면서 농촌 지역이 점차 도시화되었고 도시 노동자가 늘어났습니다. 이는 소득 증가와 생활 환경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구 증가와 함께 사회 전반의 활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1942년 이후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미국이 참전한 태평양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일본과 조선 모두 식량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패전이 확정되던 마지막 3년은 한반도 근대사에서 가장 궁핍한 시기로 기록됩니다. 현재 식민지 근대화론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이 시기를 중심으로 당시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전쟁 시기의 극단적인 어려움을 근거로 일제시대 전체 기간을 평가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전쟁 이전과 이후의 상황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은 역사적 맥락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조선인이 운영하는 공장과 기업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일본인이 주도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도 조선인이 사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신분과 출신에 관계없이 노력과 교육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평민에게 교육 기회가 제한되었지만 이 시기에는 교육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조선인 노동자의 수 역시 증가했습니다. 일본은 독립운동과 연결된 교육기관이나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조직의 활동은 강하게 통제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교육기관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조선인 다수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통제는 중국 공산당 혹은 러시아 계통의 공산주의 세력에 집중되었으며 모든 조선인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라도 일부 지역의 고령층 사이에서 일제시대가 더 살기 좋았다는 기억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군사는 그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군사는 개항장으로 지정된 이후 서해안에서 중요한 산업 거점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동양 척식 회사가 자리 잡았고 항만과 물류, 가공산업이 결합되면서 경제 활동이 집중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조선인 역시 다양한 형태로 경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경영자, 사무기술직, 농업 노동자, 자유직에 종사한 인구의 비율은 제한적이었지만 절대적인 수는 적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다른 지역의 식민 통치 사례와 비교할 때 차이를 보입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아프리카를 지배하던 시기, 아프리카 현지인에게
경영이나 기술 영역을 맡기는 경우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영국은 인도인들을 대리인으로 삼아 아프리카로 이동시켜 행정과 상업 분야를 담당하게 했고, 현지 아프리카인은 주로 노동력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다이아몬드와 금 채굴 산업에서 핵심 역할은 인도에서 유입된 집단이 맡았고, 현지인은 기술 축적의 기회를 얻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통치는 현지 사회의 발전 가능성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한반도 통치에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통치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조선인을 행정과 산업 현장에 기용했습니다. 물론 모든 영역에서 동일한 기회가 주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기술과 관리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통로가 형성되었습니다. 반면 중국과 연계된 조선인 인력을 유입시키는 정책은 철저히 금지시켰습니다. 당시 일본은 중국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 인력 활용에서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지배층 일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력을 활용하려는 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고종과 민비를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은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려는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이러한 전개 과정 속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일본의 통치 과정에서는 기술 전수와 인력 양성이 일정 부분 이루어졌습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경험과 교육 기회의 확대를 통해 조선인 가운데 관리와 기술을 담당하는 인력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인력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일본이 강하게 억압한 대상은 독립운동 세력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이 중국과 연결된 조직과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 역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과의 충돌 속에서 한반도는 전략적 공간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해방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중국은 대규모 병력을 한반도에 투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대화가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은 전쟁 이후의 환경과 그 속에서 이루어진 정책 결정에 있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 한반도는 극심한 파괴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산업 기반은 무너졌고 사회 전반이 재건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기 이승만 정부는 전후 복구를 중심으로 국가 체제를 다시 세우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전쟁을 겪은 직후의 상황에서 국가를 유지하고 재건하는 것이 우선 과제였습니다. 이후 박정희 정부 시기에 들어서면서 산업화는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국가 주도의 강한 추진력 아래 경제 개발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남한의 산업 기반이 빠르게 형성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베트남 전쟁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구도 속에서 발생한 베트남 전쟁은 한국 경제에 외부 자금이 유입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한국군을 베트남에 파병했고 이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자금은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종잣돈이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일본이 한국전쟁을 통해 경제적 기회를 확보했던 것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전쟁이라는 국제적 상황이 특정 국가의 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한국은 베트남 전쟁을 통해 외화를 확보했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시설과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국민의 생활 수준을 끌어올리고 국가의 방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 성장을 추진했습니다. 군사 분야에서도 이 시기의 경험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군이 장기간 사용했던 M16 소총은 베트남 전쟁과 연결된 경로를 통해 국내에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대우정밀공업은 K2 소총을 생산하게 되었고 이는 국내 방위 산업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헬리콥터와 지프 차량 역시 베트남에서 확보한 장비를 기반으로 기술 축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이후 자동차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졌고 현대자동차의 형성 과정과도 연결됩니다. 박정희 정부는 자주 국방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방위 능력을 갖추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체 무장과 함께 핵 개발에 대한 시도도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에 위치했던 한국과학원은 이러한 기술 개발의 중심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 기관은 이후 카이스트로 발전했습니다. 첨단 기술 확보가 군사적 목적과 결합되어 추진된 사례입니다. 삼성이 반도체 산업으로 진출하게 된 배경 역시
이 맥락과 연결됩니다. 반도체는 미사일과 각종 무기체계의 필수적인 부품이었기 때문에 전략적 중요성이 컸습니다. 첨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은 산업 전반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경제 개발과 군사 기술 확보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기 미국의 베트남 철수는 동아시아 국가들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축소되면서 한국과 일본은 안보에 대한 불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언제든지 자국 군대를 철수할 수 있는 국가라는 위기 의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자주적인 방위 능력 확보에 대한 요구를 강화시켰습니다. 동시에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 속에서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제 환경 속에서 한국과 일본은 협력을 통해 기술과 자본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비록 결과적으로 이러한 계획은 미국의 제약을 받게 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은 이후 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포항제철의 설립 역시 자주국방과 산업 기반 구축이라는 목표 속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철강 산업은 군수 산업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였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기 일본은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고 한국은 이를 활용하여 산업 기반을 확장했습니다. 미사일과 전차 개발에 필요한 기술 역시 이러한 협력을 통해 확보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없었다면 한국의 산업화는 지금과 같은 속도로 진행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처럼 박정희 시기에는 한국과 일본이 경제 분야와 핵 개발을 둘러싼 협력 속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대거 진출했고 자본과 기술이 함께 유입되었습니다. 일본에서 들어온 문화 역시 같은 경로를 통해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부산은 일본과의 교류가 집중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패션과 소비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고 이후 서울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방향은 97년 외환 위기를 기점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일본과의 연결이 약화되면서 미국 중심의 문화와 자본이 빠르게 유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전까지 이어지던 일본 중심의 영향력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버블 경제 붕괴 이전까지 일본은 막대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 적극적으로 투자했습니다. 당시 일본 내부에서는 한국이 일본의 경제 수준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빠르게 격차를 줄여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은 일제시대와 그 이후 이어진 일본 친화적인 외교 환경 속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형성된 제도와 산업 기반이 유지되었고 이를 활용한 정책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일제의 잔재가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화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반면 일제시대 당시 독립을 주장했던 조선 사대부 계열의 후손들 가운데 대다수가 해방 이후 사회주의 진영과 연결되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소련이나 중국과 연계된 세력도 존재했으며 한국전쟁 당시 북한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한 경우도 나타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우파로 불리는 세력은 과거 군부 정권과 연결된 자주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등장한 정치 세력은 기존의 구분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김영삼은 전통적인 우파 계열로 분류하기 어려운 인물입니다. 그는 운동권과 연결된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군부 세력과는 다른 경로를 통해 권력을 형성했습니다. 현재 한국 정치권에서는 박정희와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현재 한국 정치권에는 박정희의 계보를 잇는 보수 우파 집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요인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영향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자주국방 추진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 속에서 군부 계열은 정리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이후 극심하게 나타난 민주화 과정 역시
한국의 정통 군부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 속에 진행된 사건들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민주화 세력은 엄밀히 말해 종북을 표방하는 좌경 용공 세력이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90년대 이후 한국의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현재의 정치 지형이 형성되었습니다. 전두환 시기에도 경제 정책은 박정희 시기의 방향을 유지했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정책 기조가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경제 경쟁을 지속했고 미국은 이를 견제하는 전략을 유지했습니다. 한국의 군부 세력은 박정희 시기부터 일본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습니다. 자본과 기술 협력을 통해 산업화를 추진한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미국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오늘날 미중 패권 경쟁과 비슷한 미일 무역 전쟁이 벌어지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 한국과 일본이 유착하여 자주적으로 힘을 기르고자 했던 행보는 미국의 입장에서 굉장한 경계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전략적으로 성장시킨 군부 견제 세력이 바로 김대중입니다. 국제 정치에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관계가 형성됩니다. 박정희와 대립 관계에 있던 김대중이 미국의 보호를 받았다는 사실이 이를 보여줍니다. 박정희는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산업화를 이끌었고 이를 통해 경제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이후 시기에는 자산시장과 금융시장의 개방이 확대되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성장 수준에 따라 전략을 조정했습니다. 한국이 일정 수준 이상 성장하지 못했다면 일본 중심 전략이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외교 전략을 설정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였습니다. 박정희 시기의 산업화는 베트남 전쟁, 일본의 경제 성장, 그리고 만주국 시기 군부 인맥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박정희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현재와 같은 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당시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주도권을 잃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일정 수준의 자립성과 경제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핵 개발 문제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자주 국방과 자체 핵무장은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런 시도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현재 한국은 금융과 안보 영역에서 미국에 완전히 종속된 국가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국가가 자체적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미국을 향한 도전과 같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동맹국의 핵 개발을 허용하지 않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핵 개발을 직접 추진하기보다 한국의 우수한 무기 체계를 해외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더 부합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국과 상당 부분 협력 관계 속에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무기 시장을 장악한 나라는 미국이며 이러한 시장 환경에 한국산 무기를 유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승인이 반드시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독립국가가 된 이후 과거 자신들을 식민지로 삼았던 국가와 적대적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 국가는 비록 독립은 쟁취했다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IT의 사례는 식민지 이후 국가의 운명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유럽 대항해 시대의 역사 속에서 IT가 위치한 히스파니올라 섬은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이 지역에 도달한 이후 원주민들은 학살과 질병으로 급격히 사라졌습니다. 이후 유럽 열강은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강제로 이주시켜 노동력을 확보했고 이들이 현재 IT 인구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IT는 약 500년에 걸쳐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18세기 후반에 노예제가 폐지되었고 이어 흑인 노예들이 무장 봉기를 통해 백인 지배 세력을 몰아내며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영국, 프랑스, 스페인의 영향력에 맞서 독립을 선언한 사례로 기록됩니다. 그러나 독립 이후 IT의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었습니다. 주요 유럽 국가들은 IT를 위험한 사례로 간주하고 교역과 외교 관계를 제한했습니다. IT는 18세기 당시 설탕과 커피 생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수요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던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제는 빠르게 붕괴되었습니다. 식민 지배국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국제 교역망과 금융 네트워크에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외부와의 연결이 끊긴 상태에서는 기존의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례는 식민지에서 벗어난 국가가 국제 환경 속에서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외교 관계, 유통망, 인적 자원, 정치적 승인 없이 경제적 성과를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술과 자본 역시 국제 금융과 연결된 구조 속에서 움직입니다. 외부와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는 경제 활동이 제한됩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다른 경로를 보였습니다. 식민지 경험 이후에도 과거 지배국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일본과의 경제적 연결이 이어졌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제시대에 형성된 기반이 유지되었고 이를 활용한 정책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식민지 경험을 가진 국가 가운데 특이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IT는 독립 이후 지배국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고립된 반면 한국은 해방 이후에도 일본과 잘 지낸 덕에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외교와 경제 네트워크는 국가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국제 사례를 보면 다른 양상이 나타납니다. 프랑스는 IT에 대해 식민 지배와 관련된 책임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IT는 독립 이후 프랑스로부터 막대한 금액을 요구받았고 이를 지불하기 위해 오랜 기간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는 군사적 압박을 통해 교역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역시 인도에서 발생한 암리차르 학살과 같은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영국군은 비무장한 민간인에게 발포했고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도록 책임 인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식민 지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대응은 국가마다 차이를 보입니다. 이와 비교할 때 일본은 실제로 여러 차례 사과를 표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해방 이후 현재까지 외교부 집계 기준 20차례 이상, 넓게는 50차례가 넘는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명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유감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주로 썼으나 90년대 이후부터는 통절한 반성과 사죄 같은 구체적인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박정희 시절에는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위로금 명목의 돈 약 3억 달러를 차관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일본과의 경제 협력이 이어졌습니다. 자본과 기술이 유입되었고 이는 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이 사과를 표명한 배경에는 전쟁 패배 이후의 국제 질서 변화가 작용했습니다. 패전국이었기 때문에 사과가 쉬웠던 것입니다.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한일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지역 안정과도 연결됩니다. 동아시아에서 양국이 분리된 상태로 갈등을 지속할 경우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일 관계는 과거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함께 현재의 국익을 기준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협력과 갈등이 동시에 존재하는 복합적인 관계로 이해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사례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 일부에서 언급했듯 일제시대를 거치며 형성된 산업 기반은 한반도 북부에 집중되었습니다. 그 결과 해방 이후 초기 단계에서는 북한이 남한보다 높은 산업 수준을 보였습니다. 박정희 정부 중반기 이전까지는 북한의 경제 지표가 남한을 앞서는 구간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북한은 일본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과 대립하는 노선을 유지했고 그 결과 국제 교역과 금융 네트워크에서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경제 협력을 이어갔습니다. 이 차이가 장기적인 경제 격차로 이어졌습니다. 쿠바의 사례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확인됩니다. 쿠바는 한때 미국과 긴밀하게 연결된 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었고 관광과 서비스 산업을 기반으로 높은 수준의 경제 활동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경제 구조가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외부 자본과 교역망이 차단된 상태에서 기존의 경제 체계를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 전체의 생활 수준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
과거 지배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경제 결과가 달라진 사례는 반복됩니다. 외부와의 연결을 유지하고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이는 국가는 성장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관계를 단절하고 내부만으로 체계를 유지하려는 경우 경제 활동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국제 정치와 경제 환경 속에서 형성된 현실입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한 사례입니다. 이 지역은 오랜 기간 영국의 식민지였으며 동인도 회사가 구축한 항구를 중심으로 발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항만과 정유, 금융산업이 결합되면서 세계적인 경제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독립 이후에도 영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국제 교역망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입니다. 동남아 지역에서 화교 집단이 싱가포르로 이동한 것도 이러한 배경과 연결됩니다. 외부 네트워크와의 연결이 유지되면서 경제 활동이 확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식민지 경험을 가진 국가들의 사례를 비교하면 공통된 특징이 드러납니다. 독립 이후 과거 지배국과의 관계를 단절한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관계를 유지하며 자본과 기술을 활용한 경우 경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한국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의 발전 경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합니다. 식민지 경험 이후에도 과거 지배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성장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국은 높은 수준의 산업 기반과 경제력을 확보했고 지금은 동남아 모든 국가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현재 한국 정치 환경에서는 반일 이슈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정치적 쟁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는 종종 감정적 요소와 결합되어 확대되기도 합니다. 상하이에 설치된 한중 합작 형태의 소녀상 역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정 역사 문제를 국제 정치 이슈로 확장시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인권의 문제로 제기되어 왔지만 동시에 정치적 이해관계와 결합되어 확장된 측면도 존재합니다. 일본은 여러 차례 사과를 표명했고 재정적 지원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를 배상 문제로 인식하며 추가적인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의 정치와 외교 전략과도 연결됩니다. 동북아 지역에서 국가 간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따라 이러한 이슈의 활용 방식도 달라집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국익을 중심으로 한 판단입니다. 결국 근대화와 경제 성장의 과정은 여러 요인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일본의 패전 이후 형성된 국제 질서, 장기간 유지된 정치 체제, 냉전 구조, 베트남 전쟁을 통한 외화 확보, 일본과 연결된 인맥과 자본, 그리고 미일 간 무역 전쟁이 모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한국은 산업화를 이루고 경제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앞으로의 생존과 발전 역시 외교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과의 협력, 일본과의 관계 유지, 유라시아 지역과의 연결, 북한 비핵화 문제까지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근대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향후 외교 전략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식민 지배를 찬양하기 위한 이론이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를 지우자는 말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대를 거치며 들어온 제도와 기술, 산업의 기반을 감정 때문에 모두 버릴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바꾸어 국가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국가는 감정으로 살아남지 못합니다. 도덕적 분노만으로 산업을 만들 수 없고 과거에 대한 원망만으로 미래를 열 수 없습니다. 식민지 시대는 끝났지만 오늘의 국제 질서는 여전히 힘과 돈, 동맹에 의해 움직입니다. 식민지라는 이름이 동맹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붙잡아야 할 동맹은 더 분명해집니다. 바로 미국과 일본입니다. 우리는 이 두 국가와 잘 지내야 합니다. 이것은 굴복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과거에 대한 망각이 아니라 전략인 것입니다. 과거에만 갇혀 있으면 국가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역사를 기억하되 미래를 망치지 않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